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상처를 넘어 인간의 양심을 시험하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아들의 성대한 결혼식을 위해 평생 모은 3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결혼식 당일 하객석에 부모인 당신의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자식의 인생. 스토리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면 과연 그 울분을 삼킬 수 있을까요? 혈육의 정이 짐작 취급을 받고 낳아준 은혜가 단절과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노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 그리고 의도적인 유기,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내어주고 받은 대가가 고작 초대받지 못한 결혼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벼랑 끝에 몰린 이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어떤 반격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모성애와 허영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한 어머니의 진짜 인생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58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한켠에서 30년 넘게 여성복 장사를 해왔습니다. 시장 자매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다리미로 쫙 펴놓은 천 조각처럼 인생을 너무 빳빳하게만 산다고요. 옷 파는 일 아니면 아들 키우는 일. 제 인생은 정말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30살 때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5살 배기 아들 지훈이를 남겨둔 채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새벽같이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낮에는 시장에서 목이 터져라 옷을 팔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빨래하고 밥 짓고 아이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제 삶은 시장 구석에 켜진 희미한 백열등처럼 한결같았지만 그 불빛은 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태워 유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지훈이는 못 배운 저와 달랐습니다. 인물도 훤칠한 데다 머리는 어찌나 비상한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엄친아로 통했습니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까지 마쳤고 졸업 후에는 외국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쓰는 아들은 제 눈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엘리트였습니다. 효심도 지극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매주 한 번은 꼭 들러 밥을 먹었고 제 생일을 챙기며 비싼 안마의자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당장 쪼그리고 앉아 다리를 주물러 주던 아들이었죠. 심지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좀 더 모아서 엘리베이터 있는 번듯한 아파트로 모실게요.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시켜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가을 신상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 결혼해요. 옷을 정리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엄청난 기쁨이 따뜻한 물결처럼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말? 지원이 그 아가씨랑 말이니 지원은 아들이 1년 넘게 교제한 여자친구 최지원 양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걱정되는 부분이었죠. 저는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지훈이 휴대폰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반달 같은 눈웃음이 예쁜 아가씨였지만 그 집안 배경이 너무 좋아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장기업 회장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으니까요. 네, 그 사람 맞아요. 지원이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이 아버님. 그러니까 최 회장님이 저를 아주 높게 평가하세요. 집안 배경은 평범하지만 혼자 힘으로 서울대를 나오고 사회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젊은이라 마음에 든다시며 저를 회사로 불러 기획실장부터 시키며 제대로 키워주시겠대요. 아이고,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저는 기쁨에 겨워 옆 가게 영자 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우리 아들 장가 간대. 대기업 기획실장으로 간대. 영자 언니도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지훈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며 난처한 기색을 비쳤습니다. 엄마, 그런데 한 가지 상해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말해봐라. 지원이네 집안 아시잖아요. 워낙 대단한 집이고 체면을 중시해서 딸 시집 보내는데 예단비만 해도 억 단위가 넘어요. 우리가 너무 격식 없이 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단비랑 그 집안 수준에 맞는 성대한 결혼식 비용, 그리고 자잘한 준비 비용까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재벌가 앞에서 기죽지 않고 허리를 펴고 싶다는 뜻이었죠. 걱정 마라.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마. 절대로 네 기죽게 안 한다. 전화를 끊자마자 손님도 마다하고 셔터를 내린 뒤 은행으로 달렸습니다. 옷 한 벌, 지폐 한 장. 30년 동안 안 입고 안 먹으며 악착같이 모은 제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만기된 적금 통장 2개를 합치니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더군요. 다시 집으로 뛰어가 장롱 깊숙한 곳, 자물쇠로 잠긴 철제 상자에서 남편이 남긴 사망보상금 4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보루이자 관값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모든 돈을 합쳐 딱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몽땅 아들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송금증을 손에 쥐고 잔고가 몇만 원밖에 남지 않은 통장을 보면서도 마음은 더없이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탄탄대로를 걷는 길에 가장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준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온 지훈이는 3억 원짜리 송금증을 보고 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어머니세요. 제가 꼭 맹세할게요. 나중에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제일 좋은 집에서 모실게요. 저는 아들의 잘생긴 얼굴을 보며 꿀을 먹은 듯 달콤했습니다. 바보 녀석, 엄마한테 무슨 인사를 하니? 참, 언제 지원이 데리고 와서 밥 한번 먹자. 엄마도 미래의 며느리 얼굴은 봐야지. 순간 지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당연히 보셔야죠. 그런데 지원이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리고 그 집안이 워낙 엄격해서 결혼 전에 자꾸 만나는 걸 안 좋아하셔요. 부정 탄다고. 걱정 마세요. 지원이 정말 착해요. 부잣집 딸 같은 거만함도 없고요. 저처럼 집안 도움 없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존경한대요. 아들은 휴대폰으로 찍은 둘의 다정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SNS를 보려고 친구 추가를 하려 하자 아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SNS 그거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당시 저는 아들이 출세하여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기쁨에 취해 이런 사소한 징후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능력 있고 효심 깊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제가 주인공처럼 빛날 그 결혼식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는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아들이 재벌가 사위가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영숙 씨는 참 복도 많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라며 부러워했고 저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으쓱했습니다. 장롱 깊이 넣어두었던 친척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짙은 보라색 정장을 꺼내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고 다림질에 두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입을 옷이었죠. 문화센터에 등록해 한 달짜리 예절 수업도 들었습니다. 허리를 펴는 법, 우아하게 웃는 법, 양식기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거칠게 살아온 제가 용이 되어 승천할 아들에게 혹여나 누가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훈이는 결혼식 세부 사항에 대해 늘 얼버무렸습니다. 식장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직 고르고 있어요. 지원이네가 워낙 까다로워서요 라고 했고 웨딩 촬영은 했냐고 물으면 곧 해요 라고 했습니다. 청첩장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드릴게요 라며 미뤘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곰팡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사돈댁에서 우리 집안을 반대하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던 어느 주말 지훈이가 왔길래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해봐라. 혹시 처가에서 반대하시는 거냐? 제가 울먹이자 아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이 워낙 옛날 분들이라 결혼 전에 사돈끼리 만나는 걸 꺼리셔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드디어 확정된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 캘린더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다음 달 18일이에요. 길일로 잡았어요. 장소는 남산 그랜드 하리트 호텔. 그날 제가 제일 좋은 리무진 보내서 엄마 모실 거예요. 가장 상석에 앉혀드릴게요. 다음 달 18일. 저는 그 날짜를 주문처럼 외우며 달력의 18이란 숫자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달력을 한 장씩 찢으며 날짜를 세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커졌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 가게를 보고 있는데 먼 친척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언니였는데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영수가 축하해. 너 어쩜 그렇게 입이 무겁니? 지훈이 내일 그랜드 하르트에서 결혼한다며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 그랜드 하조트.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지훈이가 18일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 딸 동창이 거기 하객으로 간다는데 전자청첩장도 받았대. 날짜가 내일 점심으로 딱 박혀 있더라. SNS에 난리 났어. 전화를 끊고 미친 듯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시장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유리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끔찍한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의심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게 문을 닫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옷을 개어넣고 짐을 챙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자 언니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영수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언니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딸 스마트폰 잘 만지지? SNS 할 줄 알지? 30분 뒤 영자 언니네 가게 창고에서 저는 제 인생 가장 잔인하고도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언니의 딸이 능숙하게 검색을 하더니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찾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랜드 하리오트 호텔을 배경으로 제 아들 지훈이가 흰색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최지원이 팔짱을 끼고 있었죠. 사진 밑에는 금박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영예, 최지원 양과 청년사업가 박지훈 군. 내일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날짜는 분명히 내일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것 좀 보세요. 조카가 머뭇거려 보여준 전자청첩장 속 신랑 소개글.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신랑 박지훈 군.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으나 탁월한 의지로 역경을 딛고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 자수성가한 불굴의 정신으로 최 회장의 깊은 신임을 얻다. 부모를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라.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맛이 올라왔습니다. 처가에서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에 변고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꼼꼼하게 설계한 상류사회로 가는 길 위에서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파는 늙고 초라한 엄마인 저는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될 오점이었던 겁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돌린 명함 속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들려준 인생 스토리 속에서 김영숙이라는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짜 날짜 18일. 그건 저를 잊은 것도 바빠서 착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당한 제가 행여나 나타나 죄를 뿌릴까봐 저를 완벽하게 따돌리기 위해 쳐놓은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3억 원. 그건 예단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아가 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엄마에게 던져준 마지막 입막음 비용이었습니다. 영수가! 정신 차려! 영자 언니의 비명 소리를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집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속은 불이 휩쓸고 지나간 잿더미처럼 황량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제 우스꽝스러운 인생을 되감아 보았습니다. 아들이 열이 40도까지 오르던 날 태풍을 뚫고 응급실로 업고 뛰었던 기억, 아들 노트북 하나 사주려고 공사판에서 시멘트를 날랐던 기억, 제 모든 희생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라 믿었는데 결국 저는 아들이 지은 화려한 궁전 앞에서 가장 먼저 철거되어야 할 흉물스러운 판잣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녘, 잿더미 속에서 독한 마음 하나가 싹 뗐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30년 세월이 조롱거리가 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릴 수는 있어도 제가 엄마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갈 겁니다.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려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결혼 선물을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18일을 위해 준비해둔 보라색 정장을 꺼내 미련 없이 침대 밑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대신 평소 시장에서 입던 낡은 면, 남방과 남색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빗다, 이것이 제 진짜 모습입니다.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아들을 키워낸 진짜 엄마의 모습.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엄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제 전투복입니다. 저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정표입니다. 장롱에서 한 달 동안 짬짬이 짠 미색털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식 전날 주려 했던 것이었죠. 둘째, 증거입니다. 침대 및 철제 상자에서 3억 원이 찍힌 은행 송금 영수증과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첫 장에는 갓난아이 지훈이를 아는 제 모습과 내 봄을 지우나 사랑한다는 메모가,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교 합격 때 시장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뒤에는 제 글씨로 날짜와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허름한 보자기 가방에 스웨터, 송금증, 그리고 사진첩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가면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해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사촌 오빠인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영수가, 걱정 마라. 내가 지금 당장 간다. 오늘 내가 그놈 가면을 확 벗겨버릴 테니까. 오빠, 흥분하지 마세요. 가서 난동 부리려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만 증명해 주세요. 오전 10시. 저는 30년의 추억이 담긴 낡은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결혼식장이 아닙니다. 심판장입니다. 짓밟힌 모성애를 심판하는 자리. 저는 원고이자 증인이며 동시에 집행관이 되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랜드 하저트 호텔의 웅장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고 향긋한 꽃내음과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시장 비린내에 절어있는 저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보자기 가방을 꽉 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안내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누구 측 하객이세요? 낡은 옷에 운동화를 신은 저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 가족입니다. 직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랑 측 가족석엔 어머님 함자가 없는데요. 그때 식장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며 사회자의 멘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이 바쁜 틈을 타 저는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수십 개의 원형 테이블이 꽉 차 있었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지훈이와 지원이의 웨딩 사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자리는 없으니까요. 저는 벽을 따라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뭐야? 청소부야? 왜 저리로 가?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무대 위, 저와 선을 그어버린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신랑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주인공을 보고 계십니다. 신랑 박지훈 군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굴하지 않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하객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훔쳤고 신부 최지원은 영웅을 바라보듯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무대 중앙의 지훈이는 적당히 슬픈 듯 하면서도 당당한 표정으로 그 가상의 배역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무대 계단을 밟고 올라서자 사회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이도 저를 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완벽했던 미소는 경련으로 일그러졌고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죽여 없앤 엄마가 살아 돌아왔으니 귀신을 본 것보다 더 무서웠겠지요.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멈췄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낡은 남방을 입은 저와
사색이 된 신랑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당황한 사회자가 다가왔습니다. 저 할머님? 혹시 축하 말씀이라도 하러 나오셨나요? 저는 대답 대신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차가운 마이크의 감촉이 마치 30년의 한 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보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신랑 박지훈의 엄마 김영숙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고? 고아라며? 이게 무슨 소리야? 신부 최지호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고 혼주석의 최 회장은 매서운 눈으로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오늘 식장을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제 아들은 분명 결혼식이 다음 주 18일이라고 했거든요. 이 한마디는 폭탄이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지훈이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보자기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회자 양반이 아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저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앨범의 기록은 좀 다릅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여긴 태풍이 불던 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뛴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을 펼쳤습니다. 여기엔 40도 폭염 속에서 시장 좌판을 깔고 옷을 팔아 아이 학비를 댄 기록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아이의 졸업 여행비를 마련하려고 제 어머니 유품인 금반지를 판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하얀 테이블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털 스웨터와 은행 송금증을 꺼냈습니다. 이 스웨터는 존재하지 않는 엄마가 한 달 동안 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저는 송금증을 불빛에 비췄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엄마가 집을 팔고 관값을 털어보낸 3억 원짜리 영수증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고아에게 웬 엄마가 있으며 이 3억 원은 어디서 났단 말이냐. 침묵만이 흐르는 식장 뒤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증인이오. 영숙이 말이 구구절절 사실이오. 저놈은 내가 기저귀 갈아주며 키운 놈이오. 에라이, 천하의 몹쓸 놈아. 사촌오빠 김철수 씨였습니다. 그 소리에 지훈이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무대 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충격에 빠져있는 신부 지원 양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참 곱고 착해 보이는구나.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를 만난 건 천운이야. 내가 오늘 온 건 너희를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야. 단지 이 아이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사람이 부귀영화를 쫓을 순 있어도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고. 가짜 인생을 살 순 있어도 나아준 어미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다. 저는 다시 무릎 꿇은 아들 앞에 섰습니다. 일으켜 세우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그러나 뼈에 사무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널 원망하지 않는다. 오늘로 다 끝났다. 저 스웨터는 결혼 선물로 입어라. 그리고 그 3억 원은 가져라. 그 돈으로 우리 30년 모자모즈의 연을 끊는 값으로 치자. 너는 계속 고아로 살아라. 나는 다시 시장통 옷장사로 돌아갈 테니 우린 이제 서로 빚진 거 없다. 빚진 거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멸시의 눈빛은 이제 충격과 동정 그리고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묵묵히 제 뒤를 따랐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신부 최지원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잡고 뛰어내려와 제 앞에 서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사람을 볼 줄 몰라서 어머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를 보니 제 마음의 앙금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토닥여주고는 말없이 고개만 젓고 식장을 나왔습니다. 사촌 오빠의 낡은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 길. 그 화려했던 호텔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긴 걸까요? 거짓을 폭로하고 복수했으니 이긴 걸까요? 아니요. 가슴이 칼로 도려낸 듯 아팠습니다.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오빠 옆에서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응급실을 달리던 젊은 날의 저, 푼돈 아껴 아들 손에 쥐어주던 제 지난 날이 너무 불쌍해서였습니다. 정성껏 키운 나무가 거목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뿌리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손으로 그 썩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 고통은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떠난 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양은 그 자리에서 반지를 빼 지훈이에게 던지며 나는 역경을 이겨낸 고아를 사랑한 거지. 엄마를 버린 사기꾼을 사랑한 게 아니야라며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최 회장은 감히 우리 집안을 능멸해 라며 진노했고 지훈이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업계에서 매장당했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개천용의 추락. 그는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은 예전과 같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저를 존경 어린 눈으로 대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아주머니 정말 용기 있으세요 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제 존엄을 되찾았고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말끔했던 정장은 온데간데 없고 덥수룩한 수염에 초라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엄마. 그는 자신의 가난이 시장 좌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도망치고 싶었다고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여기까지 왔다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받아만 주면 평생 효도하겠다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냐고요? 물론이죠.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게 식은 재 같았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현금 몇십만 원을 꺼내 그의 앞계단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며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돈 가지고 가서 여관이라도 잡아라.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서 살아.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이 집은 너무 좁아서 저는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고아가 되고 싶었던 네 그 큰 꿈을 담기엔 너무 좁구나.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문에 기대어 저 역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제 30년 모성애에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일주일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지원 양이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그녀는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3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어머님,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훈 씨가 가져간 어머님 피 같은 돈입니다. 제가 거절하려 하자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30년 희생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고 결혼식장에서 진짜 존엄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이 돈은 그 수업료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가짜 영웅놀이에 속아 사람 됨됨이를 보지 못한 죄가 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묘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원 양은 종종 저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곤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시장 일을 그만두고 그 돈으로 강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지원 양이 남자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가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카페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공장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산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지만 단단해진 뒷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즐겼던 인연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그의 인생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영숙으로서 빛나는 인생, 이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숙님의 단호한 결단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어머니의 선택은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핏줄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썩은 환부는 도려내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